동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라 이름에 조선이라고 한 것도 우리 민족의 첫나라인 고조선이 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사를 편찬하여 고려가 혼란해서 어쩔 수 없이 새 나라를 세운 것이라는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태조 4년에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 책입니다. 그러나 고려국사는 조선 건국을 함락하기 위해서 살인이 아닌 내용을 싣거나 건국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끌어내리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후 나라가 안정되자 학자들은 고려 왕조가 자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엽에는 객관적인 역사서인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전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서와 더불어 조선 초기에는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세조 때 시작해 성종 때 완성한 삼국사전료는 삼국에 대한 역사책을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들을 보충해 간행한 것입니다. 1485년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기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이 만들어졌습니다. 편년체로 쓰여진 이 책은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무왕이 다스리던 669년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가 다스리던 935년까지를 신라기고 935년부터 고려 말기까지 고려기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고조선부터 사망까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따로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실록청을 설치해 임금이 왕위에 있는 동안의 사실들을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임금이 편찬에 간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록은 반드시 왕이 죽은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25대 37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살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만든 새로운 역사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 박상행의 편에는 동국사력은 동국동남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박상은 조선건국에 공을 세운 정도전 등을 비판적으로 서술했고 조선건국을 부정한 이색과 이승민 등을 칭송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지리지와 지도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바르게 걷으려면 지도를 통해 각 지역의 위치와 생김새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리지를 통해 특산물이나 주요 인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지와 지도 제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땅의 형사를 잘 알아야 전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2년에는 세계지도인 호늘강리 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호늘강리 역대국도지는 동양에 남아있는 세계지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필사본은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게 그린 지도였지만 교통이나 지리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호늘강 이후 세종 때는 전국 지도인 팔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를 수정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사곤과 육진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조 역시 지도 제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족과 양성지 등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 지도인 동국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도와 더불어 지리지의 편찬도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지리지에는 고려 유래, 땅의 생김새, 인물, 풍속, 특산물, 교통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종 때인 1432년에는 신참 팔도 지리지가 편찬되었고 성종 때는 영지승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지는 지역의 특징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때는 동국여지 승람을 복중해 신중 동국여지 승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나라에서는 비용이 부담돼서 더 이상 지리지를 편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그 고장의 유래, 지리, 인물 풍습 등의 영향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학은 지은이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달랐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초기에는 형씨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높이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엄격했던 세력들은 주로 악당과 함랑을 통해 조선 왕조의 탄생과 자신들의 업적을 투영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요월인 천강제국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조상들을 기리는 노래이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또한 성력제였던 서거정은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시와 산문을 모아 전문선을 편찬했습니다. 중국처럼 조선에도 뛰어난 글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시조는 내용에서 두 가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길제와 원천석 등이 지은 시조로 고려에 대한 충돌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종서와 남이는 건국 초기에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일정한 격식 없이 보고드린 이야기에 적은 시, 설화 문학 또한 발달했습니다. 설화 문학의 사실처럼 꾸민 내용을 덧붙여 발전한 형태가 바로 소설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인생과 젖은 현실과 꿈속같은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더 문학이 발전하여 시조에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황진이는 사랑의 감정을 알렸고 시조 문학의 대가인 윤선도는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통해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부사시사는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살계자를 노래하는 시조로 계절마다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는 짧아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은 중간 형태인 가사가 등장했습니다. 가사문학은 성순, 정철, 박인등으로 인해 발달했습니다. 특히 가사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정철은 관동멸국, 삼위인국, 송미인국 등에서 관동지방의 경주와 왕에 대한 충성심의 아름다운 일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실용적인 궁전이나 관야, 학교 등을 많이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문에 따라 건물 크기와 장식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일례로 아무리 신분이 높은 양반이라도 99칸이 넘는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100칸부터는 임금이 사는 궁궐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창경궁의 명전정과 창덕궁의 돈화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의 남쪽 정문 승례문은 고려시대의 건축 기법과 다르게 실용성과 위험을 갖춘 건축물을 손꼽힙니다. 한편 조선 나라 정책으로는 불교를 억압했지만 왕실에서는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아서 불교 건축 문화가 많이 지었습니다. 세조 때 완성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둥이면 난간, 공포, 기와 등이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팔만드장경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의 장룡판전도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룡판전은 깊은 산속에 매우 과학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썩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사림 세력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서원 건축도 활발해졌습니다. 서원은 훌륭한 성락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성략을 공부하고 토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 지어졌으며 선비들이 교육하는 강당을 중심으로 성략자들이 기리는 사당인 대성전과 기숙시설인 동제서재를 마련해뒀습니다.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이현저가 기리는 정주의 옥산서원과 이황이 세우고 죽은 뒤 그를 기리는 안동의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우아하며 단정한 멋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를 이끈 사대부들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양반들 역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장식품이나 사치품보다는 생활 필수품이나 문방구 등이 발달했습니다. 궁중이나 관청 역시 호화스러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분청사기는 백달을 이용했습니다. 분청사기는 청달 백토로 분을 발라 다시 구하는 것으로 고려청자처럼 화려하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소박한 무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세련된 모습의 백달이 유행하면서 분청사기의 생산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자는 순백색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하는 작업입니다.
성자보다 좋은 설계를 만들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훨씬 발달한 도자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백자는 분청사계의 전통을 이으면서 명나라 백자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백자는 깨끗하고 담백하며 검소한 아름다움을 풍겨서 양반사대부들이 널리 이용했습니다. 백자 중에서도 무늬가 없는 백자를 순백자라고 불렀고 조선 중기부터 유행한 푸른 물감으로 그림에 그려 넣은 백자를 청화백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롱이나 문갑에 들어가는 목공예나 돗자리 공예에서도 자연미를 살린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쇳불을 쪼개어 붙이는 화각공예나 조개 껍데기로 장식하는 자개공예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도화선은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고려시대 화가를 길러내던 도화원의 이름은 성종도 고친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전문 화가인 화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화원은 대부분 중인들이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뛰어난 그림 솜씨를 인정받아 정품 상품까지 올랐습니다. 안개의 정품인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도금이 꿈에 무릉도원을 거닌 이야기를 안개에게 들려주고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잘 표현하여 오늘날에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화원들뿐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 관료들이나 문인들도 그림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그림에는 소년배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리 출신의 화가는 강희안입니다. 강희안은 고사원 수도에서 바위에 엎드려 물 위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선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문인들은 그림 자체보다 그림 속에 담긴 뜻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원들과 달리 간결하고 과감한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식 화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후 일본의 그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15세기 그림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일어났습니다. 상어가 물이 어우러진 산수가 유행했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탁원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당시 유명한 화가로는 이상자와 이암, 신사임당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자는 노비 출신으로 도화서 번역이 될 만큼 그림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 작품으로 알려진 송하버월도는 달밤의 선비와 소나무를 서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밖에 선비 화가인 어몽룡의 매화 그림과 황집중의 포도, 이정의 대나무 그림은 너무 뛰어난 삼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동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시 그림 글씨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풀벌레, 포도, 새, 매화, 난초 등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려 여성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풀벌레 그림을 말리려고 마당에 널어놓았는데 닭이 살아있는 벌레인 줄 알고 쏘아먹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신사임당의 소심지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증명해줍니다. 이후에도 조선의 그 그림은 도화서 출신의 화원들과 문인화가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특히 산림세력의 중앙정치에 진출하면서 문인화가의 그림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한편 양반이라면 그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뛰어난 설계들이 많이 등장했고 독자적인 서체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안평대원 역시 시문을 뛰어났을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썼습니다. 안평대원은 중국 원나라 초기 조명부의 글씨체인 송설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린 독자적인 글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안평대원의 글씨는 안개는 몽유도원도에 적힌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신의 서예가인 양사원은 초설하는 글씨에 매우 능했습니다. 또한 한석봉으로 알려져 있는 한호 역시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한석봉은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휘지와 당나라의 서예가 안진경의 필법을 익혀 석봉틀을 만들었습니다. 한호는 양사원, 안평대군, 김구 등과 함께 조선 전기 4대의 서예가를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악은 백성들에게 유교를 가르치고 각종 행사를 돕는 매우 중요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거나 새로 만들겠고 여민락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장관보로나 악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성종 때는 음악 이론을 정리하고 공중음악의 체계를 악학교범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는 당학과 항약을 발전시킨 소각으로 일반 백성들도 음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춤 역시 조선시대는 매우 중요한 예술이었습니다. 궁중과 관청에서는 중요한 행사 때 언제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춤에는 종류가 많았는데 그중에는 처형무처럼 전통춤을 우아하게 바꾸는 것도 있었습니다. 처형무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는 의식의 추다가 점차 궁중무용을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생활과 관련 있는 농악물, 문항춤을 즐겼습니다. 특히 차를 쓰고 큰 길이나 빈터에서 하는 산들노름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공중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춤을 즐겼습니다.